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국제 뉴스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정책이 일본 정치권과 언론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는 전후 최대의 외교적 굴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정책이 일본에게는 악재지만 한국에게는 의외의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제 NHK와 요미우리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황한 반응을 보인 건 드문 일입니다. 정책 발표 직후 도쿄 증시 일부 방산 기술 관련 주가가 하락했고, 정치권에서는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한국 언론은 훨씬 차분하고 일부는 오히려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의존이라는 틀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한국은 협력과 자주라는 새로운 틀에서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군사경제기술 협력을 재편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자원을 일본보다 한국에 더 많이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제1동맹으로 대우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질서를 흔든 셈이잖아요. 단순히 군사비 분담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단순한 군사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안보면에서 자율성이 부족했고 미군 기지와 주둔군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둘째, 기술 협력 분야에서 일본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죠. 반면 한국은 반도체, AI, 방위산업, 우주기술에서 미국과의 공동개발 공동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면 한국이 훨씬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반도체와 방위산업이 핵심일 수밖에 없죠. 지금 세계는 단순한 군사동맹보다 기술 경제동맹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나 일부 특수부품에서는 여전히 강점이 있지만, 완제품과 시스템 통합 능력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하나가 최근 미국 방산기업과 추진하는 AI 기반 전투체계 프로젝트는 일본 기업이 전혀 접근조차 못하는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정치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일본은 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소극적이었지만 한국은 최근 5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를 미국의 동맹국에 공동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무기 판매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아시아 동맹망을 강화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이런 변화를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아탔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배신이라기보다 실력주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는 결국 냉정하잖아요. 누가 더 유용한 파트너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변화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동맹은 기여도와 성과에 따라 평가된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이 아무리 전통적인 동맹이라고 주장해도 실질적 기여가 없으면 순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한일 간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겠네요. 특히 군사 기술 분야에서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미사일 방어망 프로젝트에서 일본은 일부 레이더와 기지 제공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한국은 L3, 천궁2, 차세대 전투체계 등 핵심 무기 플랫폼을 직접 공급하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5년, 10년 쌓이면 결과는 뻔하죠. 게다가 중국 변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적 압박 수단을 이미 다 써봤지만
한국은 군사기술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한국이라는 전방기지이자 첨단 공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이번 뉴스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 같습니다. 일본이 충격을 받은 건 그 변화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고, 한국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형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 흐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향후 10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정책은 단순한 한 줄짜리 슬로건이 아닙니다. 군사, 경제, 기술, 외교 네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종합 패키지에 가깝죠. 핵심은 동아시아 동맹 구조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전통적인 동맹 지위에 안주하는 국가에게는 냉정하고, 실제로 전략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에게는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준다는 원칙이 명확해졌습니다. 맞아요. 이번 정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군사협력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첨단 무기 체계와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일본보다 한국에 더 많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 공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 연구, 심지어 우주 방위 네트워크 데이터 연동까지 한국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누린 혜택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방향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번에 인도 태평양 경제회랑 프로젝트에서 핵심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칩 설계 같은 전략 산업은 한국과의 합작 투자 비중을 높이고, 일본과의 신규 협력은 사실상 동결 상태로 둔다는 방침이죠. 이는 일본의 제조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국을 21세기 전략적 제조 혁신 허브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 산업 칭찬이 거의 없었죠. 오히려 동맹국들도 스스로의 방위와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습니다. 이 차이가 상징하는 건 이미 미국 내부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뒤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와 경제에 이어 기술 협력 정책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미국은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의 아시아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지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이 미국 본토 수준의 사이버 안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의 정보 인프라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외부와의 실시간 연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죠. 외교 영역에서도 이번 정책은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 다자 협력을 이끌던 방식을 버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유연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동남아, 중동, 유럽과의 연계에서도 한국을 교차점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기 거래와 기술 이전 협정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있죠. 일본은 이런 다자 연계에서 거의 배제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책을 단기적인 선거용 카드로만 내놓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표문과 기자회견 모두에서 5년, 10년을 내다본 재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동맹국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 경제 성장률, 국방 기술력, 무기 수출 기여도,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상승세, 일본은 정체 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미국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은 사실상 한국 우선 동맹 시대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본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제 질서는 감정이 아니라 실리로 움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선택한 건 감정적 호불호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그 계산식에 더 이상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 정책의 본질은 미국이 더 이상 역사적 우정만으로 동맹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대신 실력과 기여도가 우선이고 한국은 그 기준에서 점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구조를 바꿔서 경쟁력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2순위 동맹국의 위치에 만족하든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은 이미 이 세 판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가 일본에게는 왜 치명타가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일본의 안보 구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미국 절대 의존 체제로 고정되어 왔습니다. 헌법 구조에 따라 전쟁을 포기하고 공격형 무기 보유를 제한한 채 사실상 미군의 자국 방위를 맡긴 구조죠. 이 체제에서는 자주적인 군사력 강화가 어려웠고 동맹국으로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최근 몇 년간 방위비를 늘리고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그 속도와 범위가 미국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를 직접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이런 공급자 역할을 해본 적이 없고 미사일 방어망이나 해군력도 독자적으로 완비하지 못했죠. 게다가 일본의 방위 전략은 여전히 방어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해상 훈련이 일본 근해에서 벌어졌을 때 일본 자위대는 감시 및 경계 임무에만 그쳤습니다. 반면 한국 해군과 공군은 실제 대응 시나리오를 미국, 호주 등과 공동 훈련으로 연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실전 대비와 전시 기여도를 평가한다면 일본은 점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기술 측면의 취약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정밀기계 부문에서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자체 국산화를 성공시킨 사건은 일본의 기술 우위에 타격을 주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략 기술에서 일본보다 한국의 자립성과 파트너십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일본 외교의 경직성입니다. 시게로 이시바 총리 정부는 여전히 미국을 통한 간접 외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직접적인 다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 적극적이지 않죠. 반면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인도네시아 등과 직접 군사경제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의 전략 구도를 보완하는 능동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국내 정치 환경도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은 방위력 증강과 관련해 여론의 지지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전쟁 피해국이라는 역사적 기억과 평화헌법의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핵 위협, 중국의 군사적 압박, 러시아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 같은 현실적인 위기 속에서 군사력 강화가 국민적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차이가 정책 속도와 실질적 결과를 가르는 거죠. 결국 이번 트럼프 정책 발표는 일본의 전략적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군사 구조, 제한적인 기술 자립, 경직된 외교, 그리고 느린 정책 실행 속도. 이런 조건에서는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시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그 빈자리를 메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일본은 아직 내부 논쟁에 묶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은 일본에게는 위기지만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요구하는 성과 중심 동맹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방위산업, 우주기술, 사이버 안보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한 무기 구매국을 넘어 공급자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을 보면 한국은 최근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아랍에미리트와 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기술 공유나
공동 생산 구조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국의 방산 시장과 동맹국 무기 공급망을 동시에 강화해주는 멀티플레이어가 된 셈입니다. 일본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일본은 여전히 무기 수출 제한 법률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단순한 전초기지가 아니라 기술 산업 허브로 지정됐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첨단 공정, 2차 전지, AI 칩, 그리고 L3, 천궁 이 같은 첨단 무기 체계까지 한국에서 생산 또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빼놓을 수 없게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외교력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동에서 사우디와 UAE, 유럽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협력은 모두 미국 전략의 플러스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다자 연계는 일본이 맡았겠지만 지금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제한해 신흥국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폐쇄적 협력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차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미국과의 신뢰를 더 굳힌 결정적인 요소는 위기 대응 속도였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필리핀을 압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곧바로 미 필리핀 합동해상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능동적인 행동은 동맹국의 가치와 영향력을 배가시키죠. 일본은 비슷한 상황에서 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실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 변화는 한국이 10년은 걸려야 얻을 기회를 앞당겨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미국의 전략 지원, 글로벌 무기 시장 확대, 기술 협력 심화, 그리고 다자 외교 네트워크 강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과의 격차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이 기회를 단기적 이익에만 쓰지 않고 장기 전략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일본 언론은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헤드라인에 미일 동맹, 우선순위서 밀려났다라는 문구를 실었고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전후 외교의 근간이 흔들린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NHK는 속보를 통해 정책 발표 전문을 분석하며 한국이 이번 재편에서 주요 수혜국으로 지목된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죠. 국제 언론도 일본의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축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뉴욕 타임스는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라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슈피겔은 기술 방산 외교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분석 기사까지 냈습니다. 서방 언론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양국을 비교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일본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단기적 거래일 뿐, 일본이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진보 언론과 국제 전문가들은 이를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내부에서 한국의 기여도가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가 공식 문서로 정리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 매우 절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이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논조를 보였지만 대체로 감정적 자극보다 분석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기적 기쁨에 취하기보다 장기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일본과 대조적인 대목이죠. 일본은 자존심 상한 반응을 먼저 보였지만 한국은 조용히 다음 수를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이런 차이를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소속 분석가는 일본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다. 반면 한국은 외부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이를 자국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 부문이 아니라 산업, 군사, 기술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지만
본문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과 기술 자립을 상당히 경계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이번 변화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과 첨단 무기 수출망을 미국과 공유한다는 부분은 중국의 큰 부담입니다. 결국 언론의 반응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재정의하는 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받은 충격은 과거의 지위를 당연시해온 결과이고 한국이 얻은 기회는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기술, 외교, 군사적 자산의 결실입니다. 앞으로의 보도 흐름을 보면 이 격차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한일 간 격차는 이미 수치화 사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장비의 질과 숙련도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실전에 배치하기까지 일본은 평균 710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이, L3 등 주요 전략 무기를 개발 양산 배치하는데 35년이면 충분합니다. 이 속도 차이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우선시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사일 전력 강화에서 두 나라의 속도 차이는 극명합니다. 한국은 현무2V, 현무4,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연이어 발표하며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입하려는 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차이는 독자적 운용 능력뿐 아니라 전시에 미국이 어느 쪽에 의존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방위산업의 민군 통합 구조에서도 한국이 앞섭니다. 한화,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윈 같은 대기업들이 민간 기술을 군사화하는 속도가 빠르고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공동 개발을 적극 추진합니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있지만 방산 부문은 국가 규제와 보수적인 기업 문화 때문에 해외 협력에 소극적입니다. 결국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에서 일본은 늘 늦게 뛰어드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훈련과 실전 운용 경험의 차이도 큽니다. 한국군은 매년 미군, 호주군, 필리핀군 등과 다국적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전장 환경에 맞춘 전술을 반복 검증합니다. 일본 자위대도 훈련은 하지만 실제 탄약을 사용하거나 장거리 이동 전개를 수반하는 훈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런 경험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한국은 방산 수출을 통해 무기 생산 라인을 상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현재 8개국에 수출되면서 생산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그 덕에 업그레이드 속도도 빨라집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제한으로 인해 자국 내 수요에만 의존하니 생산 라인 효율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도 약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시에 필요한 물량을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결국 군사 부문에서 속도는 단순한 제조 속도가 아니라 이기 대응, 신무기 배치, 기술 업그레이드, 그리고 동맹국 지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측면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는 그 우위를 더욱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내에 한일 간 군사적 격차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전략적 신뢰도 자체에서 확연히 벌어질 것입니다. 경제 무역 부문에서도 이번 정책 변화는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 기반 동맹 원칙을 경제 협력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방위산업 소재 분야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했고 여기에 대한 직접 투자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미국 경제 인프라와 한국 산업이 구조적으로 결합되는 흐름입니다. 맞아요. 반도체 분야를 예로 들어보죠.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기술 전략의 핵심 거점입니다. 일본도 반도체 소재와 일부 설비 분야에 기여할 수 있지만 완제품 생산과 시스템 설계 능력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섭니다. 이 차이는 투자 규모와 협력 깊이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산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기업 파나소닉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 점유율과 생산 능력 모두 한국 3사에 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을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조정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산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점점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한화와 LI진엑스원이 생산하는 유도무기 부품, 전자전 장비, 위성통신 모듈은 이미 미군 납품망에 편입됐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법률과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미국에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 간 경제 협력의 신뢰도 차이로 직결됩니다. 또한 한국은 다자 무역 네트워크에서도 미국의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서 한국은 공급망, 청정에너지,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일본도 참여는 하지만 새로운 규칙을 설계하거나 표준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 비해 존재감이 약합니다. 미국이 규칙 설계자로서의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경제 안보라는 개념으로 기결됩니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방위산업 부품, AI 칩 같은 전략 품목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동맹 전체의 안보도 강화됩니다. 일본이 이 구조에서 뒤처진다는 건 단순한 무역 손실이 아니라 동맹 내 영향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에게는 이 점이 장기적인 힘의 기반이 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에서 기술 전략 부문은 사실상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앞서는 분야로 부각됐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 협력에서 더 이상 일본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한국을 핵심 기술 동맹국으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위성 우주 방위 기술 같은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미 국방부, 나사, DARPA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AI 연산 특화 반도체와 저전력 서버칩을 미군 전술 네트워크에 공급하는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용 반도체가 아니라 실시간 전장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군용 수준의 기술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반도체 소재나 장비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완성품 시스템 설계와 군사용 응용 기술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카이스트와 서울대 연구팀은 미국 MIT, 구글 퀀텀팀과 공동으로 양자 암호해독 및 양자 통신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차세대 군사통신망과 미사일 방어망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입니다. 일본은 이론 연구에서는 일정 성과가 있지만 상용 군사 통합 단계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우주 방위 기술에서도 한국의 약진은 놀랍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 스페이스X, 로키드 마틴과 협력해 군사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군, 위성 콘스텔레이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영상 레이더 감시망을 아시아 전역에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일본도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발사체 독자 운용과 이성군 통합망 설계에서는 한국보다 속도가 늦습니다.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한국은 이미 국가 차원의 사이버 사령부를 운영하며 미국 사이버 사령부와 실시간 위협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AI 기반 위협 탐지, 전장 시뮬레이션, 자동 대응 알고리즘 등은 한미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죠. 일본은 법적 제약과 인프라 한계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어렵고 이는 미국 입장에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기술 전략에서 한국은 전략 자산을 제공하는 국가로, 일본은 부분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기술 동맹의 중심에 올려놓은 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수치와 성과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향후 이 격차는 방위 산업뿐 아니라 민간 경제, 글로벌 영향력에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교 전략의 변화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심의 외교 축을 점차 축소하고 한국을 전면에 세우는 유연한 동맹 네트워크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한양자 관계 강화가 아니라 한국을 매개로 유럽, 중동, 동남아와의 다자 연계를 촉진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국가들은 과거엔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직접 방위 에너지 기술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동맹국을 연결하는 교차점 역할을 하며 일본처럼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외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외교에서 한국의 위상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사우디와 UAE는 한국을 원전, 방위산업, 스마트시티, AI 기술의 주요 파트너로 지정했고, 이 모든 프로젝트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중동에서 경제 협력을 주도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대신 한국이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약속하며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모두 한국과의 방위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도 정확히 맞물립니다. 일본이 여전히 ODA, 공적 개발 원조와 인프라 건설 지원에서는 존재감을 유지하지만 군사기술 연계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주도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외교 스타일도 한몫합니다. 과거 한국 외교가 중재자 역할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설계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재건 논의에서 한국은 재건 자재, 전력 인프라, 방위물자 공급까지 종합 제안을 내놓았고 이는 미국과 NATO 회원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종합 패키지 제안을 내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을 외교 네트워크의 중심에 두는 건 단순히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동맹을 확장시키는 능력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을 강화시키면서도 독자적 관계망을 구축해 미중 경쟁 구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구조적으로 외교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는 일본 내부 정치와 사회 심리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특히 시게루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 지도부는 이 사안을 외교안보 체제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와 미국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으니 장기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본 주요 언론의 긴급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신뢰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중장년층에서는 일본 외교가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자민당의 지지 기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성향입니다. 방위력 강화나 해외 파병 같은 적극적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큽니다. 전후 평화헌법과 반전 교육의 영향으로 군사력 증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것이죠. 반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사 압박 같은 현실적 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책 실행 속도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듭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과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세력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메시지는 미국이 일본의 전략적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반면 한국은 외교 안보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동맹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일본은 이번 사건을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감정보다 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이런 반응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상황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조용히 외교 경제 군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결국 일본의 내부 정치와 사회 심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충격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현실을 인정하고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부재하다면 한국과의 격차는 심리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환은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극대화시켰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전략 이해가 교차하는 핵심 요충지인데 여기에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동북아 전략의 중심이라는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인도 태평양 전략 실행에서 한국을 전방 기지이자 전략 허브로 삼는 구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일본과의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일본은 해상 방어에는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지만 대륙 세력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긴급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북쪽으로 북한과 접경하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일본과 해상 경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지리적 조건 자체가 미국의 군사 정보 물류망을 통합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 됩니다. 특히 북한 변수는 한국의 지정학적 무게를 더 높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중국, 러시아 견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해양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산, 광양, 인천 같은 대형 항만은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병력 장비 전개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는 유사시 서태평양 전역에서의 작전 속도를 크게 단축시킵니다. 일본의 항만 인프라도 우수하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더 근접해 있어 신속 대응 전초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훨씬 큽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확장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에너지 네트워크 역시 지정학적 우위를 뒷받침합니다. 카타르 UAE의 LNG 수입, 유럽과의 원전 수출 계약, 아프리카 자원개발 협력은 모두 한국이 단순한 지역 플레이어가 아니라 세계적 공급망의 허브로 자리 잡게 하는 요소입니다. 미국은 이런 한국의 다변화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동맹 전반의 자원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 변화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단순한 군사적 요충지에서 전략적 필수국가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해상 방어 중심 역할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연결하며 미국의 글로벌 전략 속에서 핵심 교차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 이번 정책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방산 수출입니다.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궁2 미사일 등은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필리핀, 이집트 등 여러 국가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납품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은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미국이 동맹국 무기체계 표준화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를 포함시키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단순 판매를 넘어 공동 생산 기술 이전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계약에서는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을 포함했고 FA-50 계약에서도 부품 일부를 현지 조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구매국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 운용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무기 수출에 소극적이고 기술 이전 조건도 매우 제한적이라 경쟁이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은 NATO 및 NATO 국가를 모두 아우르는 판매 전략을 구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 같은 비서방권 국가에도 적극적으로 방산 패키지를 제안하며 이는 미국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통로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동맹 무기 외교의 확장판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이 점은 중국 견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있지만 기술 신뢰성과 운용 효율성에서 서방 무기보다 뒤처집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 빠른 납기, 낮은 유지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워
중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건 당연합니다. 방산 수출의 또 다른 효과는 국내 생산 라인의 지속 가동입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이 있으면 생산 설비와 인력을 상시 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형 무기 개발과 업그레이드가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일본처럼 내수 중심의 방산 구조는 이런 연속성이 떨어지고 기술 진화 속도도 늦어집니다. 한국은 해외 계약을 기반으로 국내 방산 생태계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 이익을 넘어 외교 군사기술 영역 전반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는 이런 지렛대에 더 강한 추진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우위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주요 언론의 보도는 이번 정책 변화의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효율성과 성과를 우선하며 한국이 그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무기 공동 개발, 글로벌 동맹망 확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는 단순한 외교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부속 동맹이 아니라 전략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등 미국이 신흥 전략 파트너로 삼는 국가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다자 연계에서 존재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군사 분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서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신속하게 배치하는 능력에서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며, 현무 미사일, L3, K2 전차, FA-50의 실전 배치 속도를 일본과 비교해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CNN은 일본의 무기 도입이 여전히 정치 행정 절차의 발목을 잡히는 반면, 한국은 개발 생산 배치 전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제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삼성과 LG, 현대, 하나는 미국 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결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전략 공급망 통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경영 구조와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인해 미국 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미국 내 보수 성향 매체들도 한국의 호의적인 분석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감정이 아닌 성과로 평가한다. 한국은 이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과 기술 협력, 중국 견제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실질적 가치가 일본보다 높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언론 전반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성과를 입증한 동맹이며, 일본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동맹입니다. 이 인식이 워싱턴 정가와 미국 국민에게 확산될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이번 정책 변화가 가져올 한일 간 구조적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 잠수함, 우주 감시망, AI 기반 전투 체계에서 독자 개발과 동맹 협력을 병행하며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헌법 개정과 방산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 여전히 미국산 무기 도입과 기존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기술 부문에서도 한국의 우위는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부품,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유럽, 중동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면 일본이 다시 선두권으로 복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공급망 설계자로서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단계에 진입했고, 이는 장기적 영향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외교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전망은 뚜렷합니다. 한국은 NATO,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원조나 인프라 건설로 존재감을 유지하겠지만 군사 기술을 결합한 복합 외교력에서는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구조 변화가 세대 교체와 맞물린다는 겁니다. 한국은 40에서 50대 젊은 세대 정치 경제 리더들이 이미 글로벌 무대 경험을 쌓고 귀국해 국가 전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정치 재개의 고령화와 폐쇄성이 심해 혁신적 전략 전환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적 자원의 질과 속도 차이가 장기 경쟁력을 가릅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동맹 법안 개정, 방위 협력 조약 재조정, 첨단 기술 공동개발 장기 계약 등이 추진되면 한국은 사실상 미국 전략 기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아무리 외교적으로 노력해도 단기간에 뒤집기 어려운 구조적 우위입니다. 결국 5에서 10년 후의 동아시아 전략 지도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글로벌 공급망과 군사 네트워크의 설계자로 확고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변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전통적 동맹이라는 명함만 남은 채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아시아 제1동맹 지위가 흔들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는 흐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는 감정적 선호가 아니라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 등 전방위 성과를 바탕으로 한 냉정한 재평가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변화의 수혜국이 아니라 주도국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글로벌 공급망 설계, NATO와의 연계, 중동 동남아 외교 네트워크까지 미국의 전략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죠.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바꾸지 않는 한미국의 전략 지형에서 2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이번 상황은 한국이 앞으로 10에서 20년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기술 자립, 군사 억제력, 외교 확장력까지 4가지 핵심 축을 모두 확보한 국가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러시아 견제에 있어 한국만큼 다차원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이야말로 장기 전략을 확정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성과 동맹에서 공동 설계 동맹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동시에 일본과의 격차를 관리하며 기술, 군사, 외교 모든 부문에서 구조적 우위를 고착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국내 정치적 합의와 안정적 정책 지속성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 변화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전략 중심으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입니다. 일본이 충격에서 벗어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구조적 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이 격차를 최대한 넓히고 장기적 우위로 전환시킬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